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랜드로버의 컴팩트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디자인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차량이죠. 첫 모델이, 그러니까 1세대 모델이 2011년 처음 나왔었고, 지금 이 모델은 8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 그보다 앞서 나왔던 컨셉트카의 그 컨셉을 완벽히 소화해낸 모습으로 1세대 이보크가 탄생을 하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최근에는 기아차의 셀토스가 이 이보크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래서 레인지로버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끌었던 모델이고요. 그 이후에 레인지로버 벨라가 출시가 되면서 그 디자인의 기조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그리고 현재의 다시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이보크가 그 벨라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받아들여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자면 곡선이 굉장히 둥급니다. 곡선이 이렇게 둥근데도 세련되고 날렵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죠. 동글동글한 형태의 차량이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이보크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헤드램프 부분인데요. 이 헤드램프를 슈퍼슬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얇고 길게 뺐습니다. 이게 현재 트렌드죠. 이 트렌드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광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하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안개등 위치에 안개등을 넣지 않고도 요 안에서 모든 광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디자인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프의 체로키 라인 같은 경우가 요 헤드 라이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위쪽에는 주간주행등만 넣어서 얇게 만들고 아래쪽에 헤드램프를 넣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여기 안으로 모든 램프를 다 넣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바꿨죠. 어떤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보크도 굉장히 날렵한 눈매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주간주행등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트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이 주간주행등입니다. 이 라인이 주간주행등이고요. 그리고 턴 시그널의 경우, 방향지시 등의 경우는 이 주간주행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노란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면서 턴 시그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또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모든 광원적인 요소를 다 집어 넣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이렇게 안개등으로 썼던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커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바로 직관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이 라인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마치 호랑이의 이 수염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 톤도 굉장히 구분을 지어서 로즈골드 느낌이 나는 색깔을 넣어놨는데, 보통 이런 색깔을 차량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걸 또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 디자인이고, 또 특히나 제가 시승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빨간색 베이스다 보니까 이 로즈골드 색상이 굉장히 또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이 부분을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쪽에 에어 인테이크 역할을 할 수 있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도 살리고 기능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아까 제가 그 벨라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벨라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또 가장 크게 갖고 온 부분이 이 헤드램프 부분이기도 해요. 뒤에 리어램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릴 역시 벨라에서 사용했던 그 그릴을 가져왔습니다. 그릴의 이런 디테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쭉쭉 물결처럼 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양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고급스러움, 그리고 이 그릴 자체가 투톤이죠. 안쪽에 검은색과 바깥쪽에 차콜톤의 이 색감이 비슷하면서도 미세한 구분을 주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하죠. 그리고 요 바깥쪽 테두리선도 그렇습니다. 이 차콜 다크 그레이 느낌으로 안쪽을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그 다음에는 하이글로시 느낌으로 밑을 한 번 더 감싸줘서 단순한 모양이지만 굉장히 고급감을 살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릴 안쪽을 보시면 공기를 필요에 따라서 차단했다가 열어주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그릴도 어떤 이 형상을 좀 작게 압축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센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가 럭셔리한 차량이기 때문이죠. 레인지 로버라는 것은 랜드로버의 럭셔리 라인입니다. 랜드로버는 세 가지 정도의 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가 이 럭셔리 레인지 로버 라인이고요. 그 다음이 디스커버리 라인이 있죠. 디스커버리 라인은 레저에 특화되어 있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다목적성을 추구하는 디펜더라는 또 라인이 있죠. 이 레인지로버라는 모델은 그러니까 단순히 오프로드 차량이냐 아니면 도시명 차량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보다 그냥 도시명이건 오프로드 성능이건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 뿐더러 거기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까지 배가시켜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다 가진 차량을 표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부분에는 오프로드적인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앞범퍼 밑에 형태를 띠고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깔끔하지만 의외로 구석구석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이런 하이글로시 느낌이 여기에도 하나 들어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또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면 이런 보닛 위쪽에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이글로시와 이 로즈골드 톤의 장식을 앞에서 봤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왔고요. 이걸 측면으로도 이어와서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단순한 형태의 이제 몇몇 장식이 있을 뿐이지만 그 안에 디테일을 굉장히 살려놨기 때문에 어떤 럭셔리라는 이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옆쪽의 라인도 굉장히 유려하죠. 특히 이 헤드램프가 이 끝나는 이 날렵한 눈매의 끝선서부터 이 휠 아치의 이 볼륨감을 살려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이 라인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럭셔리를 얘기를 하는데 랜드로버는 기본적으로는 오프로드에서 출발한 차량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번에 제가 지프를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프로드 차량인 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피력하고자 할 때는 보통 이 휠 아치 부분을 감싸는 이 가니쉬 부분에 오프로드 차량의 특성인 플라스틱 재질, 밑바닥에서 튀어오르는 돌이나 자갈이나 먼지 같은 거를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라스틱 재질의 어떤 검은 색감을 이렇게 두르는 경우가 많다면, 제가 앞서 지프를 얘기했을 때도 지프 차량의 그 체로키 라인을 보면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오프로드인 걸 안다는 느낌 마냥으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철판으로 가져갔었습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깔끔하게 철판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하지만 요 밑에 공간은 제법 있죠. 누가 봐도 오프로드인 걸 알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 휠을 보시면 휠이 굉장히 큽니다. 컴팩트 SUV에 들어가는 휠치고 굉장히 커요. 20인치 휠이거든요. 보통 19인치 휠만 껴놔도 좀 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럭셔리함을 뽐내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강하게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휠 부분이 자체만 보면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이게 트림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 트림 같은 경우는 D180 R 다이내믹 SE 버전인데요. 그렇게 낮은 트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다소 좀 디테일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아마 이게 퍼스트 에디션 트림을 보게 되면 이 몰딩 자체가 아마 투톤으로 돼 있었을 텐데, 이게 모양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게끔 아주 멋스럽게 뽑아 놓은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투톤일 경우에는 이게 좀 살아나서 질감이 살아날 텐데, 요건 좀 통짜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로고가 이제 가운데에 들어간 건 또 이제 또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고급 브랜드의 경우에는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마크의 색깔까지 같이 넣는 경우도 있는데, 랜드로버는 조금 모노톤으로 갖고 온 느낌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도 퍼스트 에디션에는 레인지로버 각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왜냐면 또 색감 자체도 좀 가벼운 색감이라서 전체적인 톤보다는 약간 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트림 차이고, 이게 더 좋은 트림에서는 그 디테일을 또 살리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를 한번 좀 넓게 잡아볼게요. 쿠페형 SUV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라인이 정말 매끄럽게 떨어지죠. 이 패스트백의 느낌마저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창문 아래쪽을 이렇게 경계를 나눠주는 이 벨트 라인 부분과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캐릭터 라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좁아서 약간 더 올라온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쿠페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가면 갈수록 더 그렇지만 납작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낮아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지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넓혀 놓은 디자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래쪽에는 오프로드 차량의 어떤 그런 가니쉬적인 부분, 이 스커트 형태를 이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이 겉면만 놓고 보기보다는 안쪽의 디자인이랑도 한번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참, 그 전에 이 레인지로버의 굉장히 멋있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까 그 벨라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벨라에서 갖고 온 손잡이입니다. 히든 타입이고요. 랜드로버 측의 설명으로는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많이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히든 타입의 장점이 손잡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굉장히 차체 라인을 매끄럽게 살려주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가니쉬, 이 아래쪽 스커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거나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나는 뭐 굳이 오프로드인 거 강조 안 해도 돼 라고 하지만, 오프로드를 태생적으로 이제 기반으로 하는 차량이다 보니 문짝을 보시면 이쪽을 한번 보실게요. 문이 보통 일반적인 도시명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선, 이 문이 여기 발을 이제 꺼내서 내려놓는 요 정도 높이까지만 문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 스커트라고 아까 했던 그 부분이, 스커트 느낌을 내는 그 부분이 요 아래쪽, 차량의 아래쪽 하부까지도 이렇게 덮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은 지역, 뭐 진흙탕 그런 장소들을 다녔을 때 이 안쪽의 승객의 청결을 보장을 해주죠. 이게 겉에 부분에서 이제 막아질 걸 다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내릴 때에는 이쪽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발을 딛고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럭셔리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럭셔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량 뒷문의 개폐각은 약간 아쉬운 편이긴 해요. 그리고 들어갈 때의 어떤 이 느낌 자체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이제 몸을 좀 닿게 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감은 있는데, 하지만 이 차량이 컴팩트 SUV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부분만 살짝 이해를 하고 나면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상당한 넓이를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니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밖에서 보면은 이게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오프로드 성능이 이만큼 대단해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제 역할을 하는 가니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디테일도 상당히 살아있는 편이죠. 보통 이렇게 간격을 둬서 다는 경우에는 보통 창문과 같은 라인을 달기보다는 이제 문짝 쪽에 다는 그런 형태일 때 많이 쓰는데, 이쪽에는 약간 멋을 내기 위함인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색감 자체도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굉장히 많이 써서 고급감을 또 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게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어떤 전자식 화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 또 360도 센서가 있고 하는 기능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군데의 카메라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엔 센서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재질로 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도 고급스럽고요. 아래쪽에 R 다이나믹임을 강조하는 이런 로고도 멋스럽습니다. R자가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색감, 이게 보통 여기를 뭐 한 줄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에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두 줄이나 하이글로시 재질을 또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또 이쪽 위에 또 라인이 하나 또 지나가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끄럽고 유려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그냥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하이브리드라는 표시가 돼 있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통의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차체에 이제 보조하는 배터리를 하나 더 사용을 해서 차가 정차해 있는 동안이나 아니면은 감속을 해서 17km 이하로 속도가 접어들 무렵에는 이제 엔진을 꺼서 이 배터리가 대체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이를 통해서 연비 향상도 한 5% 정도가 있었다고 하죠. 자, 뒤쪽 라인을 또 보시면 굉장히 또 일체감 있게 앞쪽에 헤드램프를 연상케 하는 리어 램프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퀴 쪽이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층층이 이렇게 갖고 간 게 아니라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매끄럽기도 하지만 또 조금 신경 써서 보면 이 물결 같은 이 흐름이 굉장히 또 멋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또 잘 만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이 쿠페형 디자인을 이렇게 지향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위에까지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다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차체가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요 위쪽의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물론 다른 색상들도 있겠죠. 이렇게 색깔을 나눠 놓는 것도 나름의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 역시도 디테일이 좀 살아있죠.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의 재질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안쪽에 와이퍼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프로드 차량일 경우에 이제 뒤쪽에 와이퍼를 쓰죠. 근데 보통 그 와이퍼들이 뭐 요런 데 달려서 뭐 요렇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좀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와이퍼가 잘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와이퍼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요 위쪽에 요 안테나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소위 말하는 그 샤카 안테나랑은 모양이 약간 다른데요. 특히 이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안쪽에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기능이 있는데요. 이쪽을 이제 잘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안쪽에 짐을 많이 실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기가 좀 와이퍼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좀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에 룸미러를
전자식 화면으로 대체를 해서 여기에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이제 일반적인 그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목을 해 보실 부분은 여기 옆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워셔액을 분사를 해줍니다. 워셔액을 분사를 해서 이 뒤에 후방 카메라가 뭐 흙먼지, 진흙 이런 걸 뒤집어 쓰더라도 시야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도록 워셔액을 뿌려주는 장치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진 거죠. 아래쪽 범퍼 역시도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 오프로드 차량을 강조할 때는 이쪽 부분에 좀 어두운 색의 가니쉬를 써서 그런 범퍼의 느낌을 내서 오프로드 느낌을 좀 강하게 주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여기는 차체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톤을 사용을 하고 이 위쪽에 회색빛의 다크그레이 톤의 어떤 이런 장식을 넣는다는 거, 굉장히 좀 역발상인데 그만큼 또 자신감이 묻어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로즈골드 같은 부분도 여기에 이렇게 또 디테일이 또 살아있고, 또 어떤 전체적인 이런 안개등 부분이라든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 블랙 카이그로시 재질, 또 이런 디테일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는 가짜입니다. 요즘에 이제 머플러를 단순히 이제 멋을 위해서 이런 식의 장식으로 꾸며놓는 경우가 있고, 진짜 머플러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디자인적인 어떤 포인트로 살린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 요건에 부합하는 디테일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검은색, 다크그레이, 로즈 골드, 붉은 톤,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어울리면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아래쪽에도 이제 검은색으로 스커트 형태가 돼 있죠.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게 테일게이트가 적용되는 트림이 있고 또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트렁크가 굉장히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컴팩트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한 또 공간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열 쪽에 어떤 레그룸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또 하기 위해서 휠베이스를 좀 늘려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간은 다소 좁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리어 오버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같이 줄어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짚고 얘기를 하자면, 그 휠베이스가 한 21mm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그 부분에 좀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2열에 어떤 레그룸 공간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트렁크는 조금 좁은 느낌이 있지만 트렁크 모양 자체는 굉장히 반듯하게 잘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눈이 가는 부분이 어떤 데냐면 이런 거죠. 보통 이게 정말 고급 차량일 때 이런 걸 달아주거든요. 보통 여기까지 디테일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뭐 최근에 본 차량으로 따지면 이제 캐딜락 정도가 이제 요 가운데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대서 또 상당히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었죠. 이제 안쪽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이렇게 바퀴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이렇게 그물망을 둬서 조금 더 활용을 용이하게 해줬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걸 수 있는 홈이 보통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저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안쪽에는 이제 라이트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여기는 12V가 있고요. 여기는 밴드 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 시트를 거는 곳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충분히 필요한 여건들을 많이 갖춰 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래를 열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죠. 오프로드 차량의 이제 많은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진짜 여기에 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타이어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좀 어렵게 여는 게 아니라 한 반쯤 먼저 열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다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무언가를 걸 수 있는 홈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폴딩이 돼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마감이 좀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보통 SUV는 짐칸과 2열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뒤에 짐을 싣고 있을 때 그 위쪽 공간에 이제 짐이 있다는 걸 이제 승객이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은 물론 이거를 정말 굉장히 좀 만듦새가 좀 괜찮은 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안쪽에서 탔을 때 승객이 짐이랑 좀 확실하게 분리가 됐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홈을 이렇게 빼서 들어 올리면 이 위쪽 공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닫는 버튼은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목적성을 조금 살린 측면이 또 여기도 있죠. 손잡이가 2개나 달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정말 럭셔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질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재질을 좀 특이한 걸 쓴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무슨 소재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굉장히 좀 좋은 직물 소재의 느낌이 납니다.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윗부분은 조금 푹신푹신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선글라스를 넣는 공간. 그리고 이거는 썬루프를 이제 원터치로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죠. 일단 가장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기판에 12.3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페시아의 터치 프로 듀오,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훌륭합니다. 둘 다 10인치씩이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만 놨을 경우에 직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요거 하나로 이제 버튼들을 다 없앤 상황에서 요 화면 하나만 놓고 모든 기능을 다 컨트롤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든 버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서 여러 가지 이제 폴더를 열듯이 이제 하나 들어가서 세부 항목을 보고 또 다른 옵션을 또 클릭을 해서 거기에 세부 항목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관성이 떨어지고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런 점들을 요 아래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아래쪽에 이제 위아래가 전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아래에서 버튼식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여기 아래쪽 부분은 온도나 시트, 그리고 차량 모드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이런 다이얼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잘 녹여냈어요. 이게 따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서 심지어 여기 안에 있는 화면을 여기와 여기가 공유를 해요. 여기 아래쪽을 보면 이제 끝선이 이렇게 요만큼이 끝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디스플레이 화면에 요 다이얼을, 가운데를 뚫은 다이얼을 이렇게 얹어 가지고 화면도 공유를 하면서 다이얼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되냐면요, 모드를 바꿀 때, 사실 모드를 바꿀 때 요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행 중에 바꾸기에는 이게 위치가 조금 직관적이지 않아서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르는 감각도 사실 촉각만으로 확인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럴 때에 이걸로 돌려서 모드를 이렇게 보이시죠? 바꿀 수 있고, 또 이게 연동이 참 잘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12.3인치의 클러스터 화면에서도 이 모드가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도 되고 다이얼도 되고, 그리고 보는 화면도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굉장히 이런 다이얼이나 어떤 물리적인 버튼과 이런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을 굉장히 조합을 잘 해서 유기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전자식 기어 노브고요. 반응성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의 경우는 이제 별도로 제공되진 않고 이렇게 옆으로 미는 것으로 스포츠 모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능이 굉장히 좀 신기한 경우가,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파킹이 됩니다. 이게 이 버튼을 눌러서도 가능하지만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이 버튼을 애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파킹 버튼이 이쪽 아래쪽에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는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 버튼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게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 시동이 꺼졌을 때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시동이 꺼진 다음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트도 나가기에 이제 최적화된 배치로 이렇게 최대한 뒤로 시트를 빼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버튼의 어떤 응답성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속도가 조금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그리고 핸들 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이게 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그립감도 좋고 재질도 한 가지 재질이 아니라 좀 몇 가지 재질을 썼는데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손의 미끄러짐이나 이런 걸 잘 방지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묻어납니다. 완전히 네모나진 않지만 이제 좀 네모난 모양의 이 모양은 이제 레인지 로버 시리즈들이 다 공통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버튼을 한번 보실까요? 버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하고 이 다이얼을 통해서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감촉도 괜찮고 나름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괜찮네요. 여기는 이제 경보등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측면부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차가 작지만 럭셔리한 차인데 그런 특성을 고스란히 다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레탄 고무 느낌이고요. 여기는 이제 또 직물 느낌인데 여기에도 스티치를 이렇게 잘 박아서 고급감을 주고 있고 그 밑으로는 또 크롬이 있고 그 밑으로는 또 블랙 하이그로시 다시 또 크롬 그리고 여기는 또 가죽 굉장히 여러가지 소재를 다양하게 썼고 이게 트림에 따라서 색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색일 경우에도 이 질감 차이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감 하나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모양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이렇게 툭툭 박아 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선도 굉장히 날렵하고요. 모양도 굉장히 이 선이 아주 유려합니다. 이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 이쪽 안에 잘 안 보이는 곳까지도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버튼들도 창문 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테일을 놓치지를 않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물병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도어 포켓이 있는데 이 공간도 제법 넓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차의 오디오 시스템 이제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질적인 부분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이제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이게 음악이 왠지 좋지 않을까 굉장히 사운드가 좀 빵빵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도어와 배치가 비슷하죠. 우레탄 느낌이 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직물 소재는 좀 푹신푹신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크롬과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절히 섞어서
굉장히 고급감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수평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요 클러스터 윗부분이 좀 두꺼비 같이 이렇게 좀 볼록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넣기 위해서 조금 키운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쓴다고 해서 요 부분이 항상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이렇게 전방 시야를 볼 때 보니보다도 약간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패들 시프트 같은 기능이 또 있고, 그리고 요런 와이퍼나 전조등을 이렇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끝에를 굉장히 좀 잘 덮어서 고급감을 또 줬네요. 요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게 굉장히 또 어떤 물리적인 특성과 또 디스플레이적인 어떤 그런 전자식의 특성이 또 잘 맞물려 있다고 또 생각이 되는 게, 버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 각도 자체도 이렇게 납작하게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알아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또 굉장히 각도를 또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또 카메라 옵션 같은 경우에 카메라 옵션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경보 시스템,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도 달려 있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각각의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부분이죠. 근데 이게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여기 아랫부분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지만, 이게 아마 상황 파악을 좀 더 하고 나면 아랫부분의 장면을 조금 더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능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보닛에 가려서 안 보이는 그 전방 시야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오프로드도 갈 수 있게 제작이 된 차이기 때문에 그런 산길이나 굉장히 험로를 가게 되면 밑에 돌뿌리의 형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의 어떤 형태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는 내가 제대로 봤어 하고 가다가도 그 미세한 돌뿌리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돼 있는 기능입니다. 보닛 아래쪽에 어떤 물체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가는 동안에 뭐 바퀴 모양이나 이런 건 당연하고요. 아래쪽에 화면을 잡아주죠.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전면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선 감지하기가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게 운전자들이 항상 익숙해졌을 때는 좀 이렇게 잘 운전하기도 하지만, 주차라는 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 사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능이 또 하나 더 있죠. 요 룸미러 부분인데요. 보이시나요? 후방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걸 이렇게 뒤쪽에 볼 수 있는 그 미러의 화면을 이렇게 전환시켜 줍니다. 이게 만약에 뒤에 짐을 많이 싣고 있다거나 아니면 2열에 앉은 분이 키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컴팩트 SUV다 보니까 사실 뒤쪽의 공간이 좀 작긴 하거든요. 뒤쪽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각이 그렇게 넓은 편은 또 아니라서 여기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근에 본 차량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캐딜락 정도가 돼야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보시면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캐딜락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나온 그 CT6, 리본 CT6가 화질 개선을 많이 해서 지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전에는 화질이 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 화면은 그 보완이 된 화면 이상의 아주 좋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100만 화소 정도가 된다고 해요. 보통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들이 1100만 화소죠. 그리고 이런 버튼들을 통해서 위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조도를 낮추고 높이고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가 12.3인치의 아주 큰 화면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능들을 좀 유동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주행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뉴로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설정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패널에 이제 뭐가 나올지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트립이 나올 건지 뭐 지도가 나올 건지 등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 부분이 이게 다이얼을 듀얼로 쓸 건지 싱글로 쓸 건지, 그리고 지도를 전체 화면을 쓸 건지 가운데만 쓸 건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한쪽 면을 아예 그냥 다 써버리죠. 그리고 아까가 듀얼이었으니까 지금 싱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싱글로 바뀌면 이렇게 양쪽 화면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설정 같은 걸 할 수 있는 화면이 이쪽에 떠 있고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옆으로 넘기면 다양한 또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애플 카플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컨트롤 앱스, 이게 음악 스트리밍 프로그램인 지니, 그리고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인 티맵과 연동이 된다고 해요. 다만 저는 이게 블루투스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USB 포트에 연결이 된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 이게 몇 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색상으로 내부 등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오는 부분들은 여기 센터페시아 아래쪽에 뚫려 있는 이런 공간과 아래쪽 그 발을 놓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도어 쪽에서 다양하게 색깔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이 밑에를 이렇게 뻥 뚫어 놔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측면에다가는 핸드폰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게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도 올려놓을 수 있는데, 언뜻 보면 충전까지 제공이 될 것 같지만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씩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고요. 앞에 컵홀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이걸 밀어서 컵홀더를 안 쓸 때는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열리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덮는 작은 선반 같은 플라스틱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위에 야트막하게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 위에 올려서 이걸 덮는 동시에 간단한 차키나 아니면 뭐 핸드폰 정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반이 있어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앙증맞죠. 앙증맞은데, 이게 이제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이 아닌 이렇게 기어 노브를 사용하면서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자연스럽기도 하고 멋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뭔가 다른 걸 이제 쓸 수 있을 법도 한 공간이 이렇게 좀 텅하니 비어 있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이게 왠지 이렇게 질감상 이렇게 쭉 누르면 드르륵 밀렸다가 당기면 드르륵 나올 것 같이 생겼지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요 모양 그대로고요. 컵홀더는 안에 이렇게 잘 고정이 될 수 있게 고무 재질로 해놨는데 여기 안에 이제 뭐 공기가 들어간 듯이 볼록볼록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컵을 또 잘 고정시켜 줄 수 있고요. 여기 아래쪽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이게 뭐 좋은 텀블러 같은 거를 써도 굉장히 보관이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기스도 잘 안 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가죽 소재만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곳에 직물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형태의, 정확하게 저는 이게 뭔 재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트 얘기를 할 때 이 공식 자료에서는 덴마크의 장인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시트를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좀 우리는 잘 모르는 어떤 굉장히 좀 고급 섬유 소재가 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이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 어울리고, 그런 이런 질감의 차이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 블랙 하이그로시도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저는 이제 볼 때 좀 이게 지문이 많이 남나 안 남나를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관리가 좀 어려운 재질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남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졌을 때 촉감도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좋습니다. 네, 뒷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휠 베이스가 21mm 정도가 이제 늘었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을 요 뒷자리 공간에 레그룸 확보에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차가 분명히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큰 차는 아닌데, 이 무릎 공간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주 넓진 않아도 그래도 기대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시트를 또 이만큼에 파놨죠. 그만큼의 또 무릎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거고, 시트 자체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레그룸 부분도 생각보단 괜찮아요. 아까 외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쿠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점점점 이게 낮아지는 데다가 또 이 옆쪽에 또 벨트 라인까지도 좀 올라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 공간이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머리 공간이 기대보다는 넓습니다. 아주 풍족한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컴팩트 SUV라는 이 차의 특성을, 그 세그먼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의 머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개를 다 젖혀도 끝선이 제 시야 바깥쪽으로 이 선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고 폭도 굉장히 넓고요. 이렇게 해서 하늘을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맑고 좋아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 위로 이제 틸팅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바깥쪽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다만 그게 없기 때문에 좀 위쪽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힌 게 아닌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선바이저가 이제 저 앞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쭉 밀 수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잘 가고 있죠. 뭔가 하늘이 아쉬우니까 다시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놨고요. 도 모양이 이제 앞이랑 거의 상동하죠. 그리고 이런 콘솔 박스 뒷부분 크롬 재질이 또 둘러져 있고 열선도 조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양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이 공간에 뭔가 되게 많이 비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하네요. 이것도 아래쪽은 이제 12V, 그리고 의자의 재질도 이 질감이 굉장히 진짜 좋습니다. 가죽을 다채롭게 이제 여러 개를 쓴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가죽 하나의 질감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시트 쪽은 이 안쪽 부분에 이제 타공이 된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재질입니다. 이 부분의 어떤 쿠션감이나 이런 걸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다른 소재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폴딩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폴딩이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은 이제 6대4로 폴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대4라고 하면 2인분 분의 이 좌석이 이제 한 번에 접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좌석이 이렇게 접히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4대2대4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얘만 외따로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뒤에 바로바로 물건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2차 정도의 넓이에서 그렇게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2차를 사용하면서 어떤 육아적인 이제 아이를 동승을 해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저귀나 뭐 물티슈 같은 거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좌석들도 한번 폴딩을 해볼까요? 이런 형태로 폴딩이 되고요. 지금 제가 앉은 좌석도 폴딩이 됩니다. 머리 부분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접히지 않는데 머리를 약간 올리니까 또 이렇게 완전히 접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평행으로 아주 납작하게 들어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주 이제 평평하고 넓은 공간에 적재를 해야 되는 어떤 소요가 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여기 단차를 굉장히 매끄럽게 빼놔서 어떤 물건을 밀어서 보관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충분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걸 완전히 눕힐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트 포지션, 이 아래쪽의 시트 포지션의 어떤 승차감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차량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눕혀지면서 그 뒷부분을 컵홀더로 쓸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뒤에 공간과 연결되고 싶지 않을 때 승차감이나 아니면 이제 짐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젖힐 수도 있고 이렇게 암레스트만 따로 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암레스트의 포지션은 굉장히 팔의 각도를 잘 고려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약간 높은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적당히 이렇게 낮아서 굉장히 충분히 좋은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컵홀더 안쪽에도 이렇게 고무 소재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탁탁탁 걸려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기능까지는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일단 뒷부분의 채광에 있어서는 썬루프가 이 뒤쪽으로 아주 그냥 깊게 파여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뒤쪽 공간에 채광을 담당하는 이 창문 부분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보통은 SUV에서 트렁크랑 이제 2열의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죠. 하지만 이 차는 마치 세단처럼 요 윗공간을 아예 이렇게 덮어버려 가지고 질감도 심지어 그 세단의 그 뒤쪽 그 2열 뒤쪽에 있는 그런 모양새와 질감과 비슷합니다. 아예 짐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뜯어서 요
조금 더 높은 공간까지 짐을 적재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적재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클리어 사이트 룸밀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 뒷공간이 전부 가려진 상황에서도 뒤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가 고급스러운 부분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라이팅 부분, 이게 지금은 이제 차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원래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버튼식으로 뒷좌석에서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손잡이가 양쪽 다 없습니다. 양쪽 다 손잡이가 없고, 대신 무언가 물건을 걸을 수 있게 이런 홈 정도는 마련을 해놨어요. 이게 뭐 옷을 걸기에는 조금, 옷걸이를 걸기에는 다소 모양이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고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거 치고는 높이가 그렇게 썩 높진 않습니다. 가운데 충분히 아기 정도나 아니면 좀 작은 사람 정도, 혹은 이제 뭐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는 충분히 앉을 공간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